네,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표청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요. 취임식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다, 연출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출이야 그야말로 기획 연출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내려서 180m를 걸어가셨다거나 이런 등등은 그야말로 연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내용적으로 취임사라든가 이런 것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또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면밀하게 조금 읽어야 되고 해석되고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비전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 그다음에 빠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가 35번 언급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그리고 빠른 성장으로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실망이고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선언문과 네.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도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만 사실 빠른 성장과 자유를 같이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라는 것이 뉴라이트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시장 불개입. 네네. 그러면서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나 뉴라이트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오히려 시장의 분배 기능을 오히려 촉구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성장을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특히 이제 세정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 세정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네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것이 안 보여져서 이거는 올드라이트, 이름은 뉴라이트였지만 올드라이트하고 같은 논리 체계다. 그리고 이제 자유가 나오고 세계가 나오고 연대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경제와 교육적 가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빠른 성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조금 위기가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건데 네네. 여기에 시장 불개입과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득권이죠. 경제적으로도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 불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승자승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경제 상황은 이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빠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노동의 문제, 분배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은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 논리를 보는 듯한 네네. 이런 생각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이걸 퇴고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죠. 앞서 이제 저희가 전화 연결로 김영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하고 얘기하면서 통합과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나 당연한 가치 네. 또 당연한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당연하기 때문에 다 뺐다 그러면은 윤석열 이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얘기한 당연한 가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 상황도 그렇고 국민적 국가적 상황도 그렇고 이 통합이 굉장히 절실한 가치이고 과제인데
가장 큰 이런 과제를 당연하기 때문에 뺐다 그러면 통합보다 현실적으로 덜한 과제들은 그러면은 제시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은.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와 시장 불개입,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죠. 네네. 그러면서 빠른 성장, 그러면서 분배와 그다음에 형평, 그다음에 이 통합이 빠진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우리 최혜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는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아쉬움을 넘어서 이제 실망스러운 정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직접 또 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대실망과 큰 걱정이 드는 취임사였다. 일단 이제 협치의 시험대가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인준일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일기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신정부의 일기 내각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어느 정도나 네네. 집권 초에 첫 일기 내각이 출범할 때는 요게 이제 시점상 네. 충분한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권하고 취임 전에 인선을 하고 내각 인선을 하죠. 네네. 그리고 후보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의 경우는 인준 투표를 하고 다른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뭐 인준 투표를 하지 않고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시점상의 첫 내각은 항상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런 점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혹은 빠른 시기에 이렇게 내각이 완벽하게 출범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적 한계가 일기 내각에는 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네. 또 식구 같은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검증 과정도 생략된 증거들,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검증 동의를 해줬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적 문제와 인선 과정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밀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민주당은 발목을 잡으면서 새 정부에게 협치하라고 하면 그게 되나요?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지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일하시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새 정부가 처음 일들을 할 때 어려움들이 좀 많을 텐데 과거 청와대 참모 역할을 하시면서 느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조언을 지금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새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즉흥적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판단이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준거틀이 되는 정보나 네. 또 각각 다른 의견들을 조금 청취를 하고 또 아니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진 청와대 참모나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조금 이렇게 충돌하게 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기 위한 대통령만의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빨리 가져야지 대통령의 말과 판단에 다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 윤석열 새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 내지는 국정운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라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주장이 강하고 어떤 점에서는 즉흥적인 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통합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신 건데 지방선거에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참 이게 한쪽을 보면 나라 걱정이 되고 네. 한쪽이 되면 또 정말 제가 몸담았던 당이 민주당 걱정되시고. 걱정도 되고 네. 그러는데 우선 오늘 이제 선대위 출범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네. 8에서 9개 정도는 이기겠다는 과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우선 이런 것부터 조금 대선에서 패한 직후에 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야당이 된 민주당의 목표 제시가 과연 이게 좀 국민적 수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장밋빛 전망이다 이렇게 보세요. 목표치가 너무 높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네. 대선에서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언어와 태도 네.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과반 이상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18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의 일종의 자신감 내지는 이런 걸로 오만함으로 보일 수도 비춰지면서 있다. 이 조금 대선 네. 패배한 정당으로서의 태도와 언어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으로 읽혀지기 쉬운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부터 좀 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재명 네. 상임고문은 뭐 저는 방탄 뭐- 출마다 뭐 이렇게들 또 비난들을 하시던데요. 뭐 방탄 출마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방탄이라는 것이 1년 365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국회를 계속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도 구속 기소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안 자체를 이재명 상임고문도 얘기했지만 죄가 있어야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럴 건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책무감으로 출마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주장이든 저런 주장이든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조건 방탄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탄 출마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저는 이제 소위 조기 등판이 너무 이른 등판으로 보인다. 타당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요. 그런 점을 좀 봐야 되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 의회 입성이 가능할 것이지만 민주당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출마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낙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이재명 인천에서요. 네, 네. 뭐 우리가 너무 큰 타격 아니에요. 예단을 네. 전제로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래도 이번에 네. 석패한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라는 것이 이제 선거 환경, 그 당시에 네. 환경도 있지만 또 상대 후보와의 이제 상대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0%라고 보시는군요. 봅니다. 만약에 서울 경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경기도에서 승리 못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네. 후보 책임이 제일 큰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조금만 짧게. 지방선거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네.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패배한다면 출마가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반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